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이 큰데요. 김포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배강민 김포시의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위원장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돼 갑니다. 정 기자, 올해 김포에서 코로나19 상황 좀 어땠습니까? 네, 김포시는 23일 18시 기준으로 현재 6,370명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나왔고요. 11월 달에 이제 위드 코로나 서러움에 경기도는 이틀 만에 800명대로 올라왔는데 당시 김포시에서는 40명대 그리고 11월 20일 때는 50명대 좀 유지하다가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좀 더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또 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확진자가 쭉 늘었는데 김포에서도 좀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접촉자들이니까 확진자들이 접촉자들이 많아지니까 또 김포에서 또 갑자기 급증하게 됐는데 네. 약 9일에서 24일, 그러니까 12월 9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약 1,256명이 확진이 됐고요. 네. 하루 평균을 내보니까 한 89.7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이 추이는 뭐 전국적으로도 이런 추이라서 그래도 김포가 특출나게 딴 데보다 많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심해서는 안 될 단계다 이렇게 하고요. 또 최근에는 9일이나 뭐 예를 들어서 14일 정도는 100명대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의원께서는 올해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포시의회 코로나19 특위 어떻게 좀 구성이 된 겁니까? 네, 수도 서울과 김포국제공항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평균 연령 39세 젊은 인구 분포, 그리고 타 지역, 특히 서울로 출퇴근이 많은 이동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일평균 확진자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어 온 것은 김포시 집행부의 신속한 방역 시스템 가동과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시민의 건강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민주당 의원 6명은 최명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2월 5일 제207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3월 3일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위 구성을 좀 살펴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왜 네. 여야가 좀 함께 하진 않은 건가요? 네, 물론 전체 의원들과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특위 구성에 대해선 기존 상임위 차원에서 소관 업무별 코로나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의견도 있었으나 지역 경제가 무너져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체 없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로나 대책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위 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 3월에 구성이 돼서 10개월 가까이 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네, 가장 우선 고려한 것이 특별위원회의 실효성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피해 상황과 집행기관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서 피해 최소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네. 또 해결 방안을 찾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했습니다. 네. 전세버스 협의회와 운수종사자, 유흥업소협회, 건설기계협회, 대한이민미용사회, 김포5.1정 상인회, 사립유치원연합회,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 등 많은 분야의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네, 그 코로나 피해를 본 뭐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사각지대를 찾는 데도 몰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상담실을 통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다양한 시민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위해서 지난 4월 16일 민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들께서는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였습니다. 매출이 줄다 못해 거의 전무한 상태로 고사 직전에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 당장의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기억이 나시는 사례도 있었는지요, 혹시? 5일장 상인회, 또 임용업계, 노래방,
유흥업소 종사자, 전세버스 협의회, 택시기사, 지역예술인, 사립유치원, 농촌체험관광 농업 종사자, 태권도 유도학원 종사자, 일반학원 종사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업종은 어느 한두 업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다수의 업종과 종사자들이 네.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분야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진욱 기자도 현장에서 취재를 많이 했을 텐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었는지요? 아무래도 피해를 좀 많이 호소하는 그 자영업자들이 현재도 지금 어쨌든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해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일선상으로 보면 되겠는데 뭐 예를 들자면 헬스장인데 일단은 백신 패스를 받아야지만 올 수 있는 직원 이런 것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 젊은 층들이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8세 이하는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같이 백신 패스를 강화하면서 백신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를 하거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에 따라서 헬스장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 커피숍에 이런 부분들도 물론 백신 미접종자들까지 이제 못 받게 하는 보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피해가 이제 사람들이 더 없어지는 경우 어쨌든 국가 시책에 따라서 이제 자영업자의 피해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을 때 네. 공장이 멈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조례라던가 아니면 그런 지원책이 약간 부족하고 약간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이 공장인의 상공인들에 대한 기업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렇게 지금 인력이 너무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방역,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하는 인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이들이 코로나가 걸려서 아니면 접촉자인데 집에서 대기하는데 방역 당국에서 연락을 줄 거다 하는데 2,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부모들은 그 아이를 자꾸 계속 자가격리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나비 효과처럼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간질환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간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받아왔던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받지 못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소외되는 그러니까 사각지가 또 하나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우께서도 현장을 많이 뛰셨을 테니까요. 네. 현장에서 보셨던 뭐 소상공인들 혹은 뭐 다른 사례들이라도 혹시 안타까운 사례들 좀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신지요? 일단은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녔지만 한 사례로 전세버스 협의회에서는 이제 버스를 팔아서 네. 당장의 인건비와 또 운영비를 충당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걸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런 부분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관내 소규모 업체들은 남아날 업체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피해 지원금과 함께 전세버스 업체가 활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이렇게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시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원과 산업단지 등 관내 업체 출퇴근 버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네. 요청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민들의 삶과 또 닿아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지자체들이 가장 주력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방역일 겁니다. 김포시의 경우 올해 시정 성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김포시 선별진료소 운영회장이 5곳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별진료소 그리고 사호동 종합운동장 그리고 마산동 생활체육관 그리고 월골 임시 선별검사소 그리고 통지읍 공유주차가 있는데 약간 김포시는 좀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움직이긴 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도 빨리 도입을 했고 그리고 네. 지역에 있는 뭐 뉴고려병원이든가 김포 우리병 같은 이 대형 병원들이 어쨌든 잘 협업을 해서 시하고 그러니까 관하고 협조가 좀 잘 됐다라는 걸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 같은 것도 인천에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김포까지 와서 드라이브스루 하는 경우도 있고 일산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이런 쪽으로는 좀 되게 활발하게 대응을 잘했던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또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방역인들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김포시 주민들만 하기도 좀 벅찬데 외부인도 오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지만 그 후에 이제 드라이브스루가 좀 확대가 되면서 다른 지역까지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선별지어서 이제 생활치료센터 하는데 최초에는 이게 좀 백신 접종에 관련돼서도 이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미스하는 부분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코로나 맨날 상황 대응하면서 뭐 시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잘 하셔갖고 이런 특위 같은 것도 지금 특별한 거거든요. 어쨌든 김포시가 또 시의회하고 같이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 기자께서는 뭐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배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시의 대응. 저희 그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대응에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최우선의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런 실효적 대책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또 민원 상담실 운영을 통해 확인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와 집행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네. 그 결과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집합금지업종 종사자, 지역이술인, 사립유치원, 일반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김포5일장, 농축산농가 등 10개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 18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업종 종사자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네. 그래도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김포시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특위를 통해서 혹시 김포시에 뭐 제안한 정책 혹은 대책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개 분야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의결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사업에 신속히 지원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하영 시장께서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3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네. 첫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 경제, 문화, 복지, 보건 분야에서 현실적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토록 집행기관, 산하기관, 시의회 등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하는 위드 코로나 대응 의무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각종 검사 등 방역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시가 아닌 상설 검사 및 방역 거점 운영을 제안하였고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련 공직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자칫 방역 행정이 흔들릴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경무로 인한 보상 방안과 심리 치료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요구를 하셨는데 뭐 기존에도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뭐 집행부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 좀 잘 이루어졌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위한 노력은 의회와 집행부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네. 특별위원회의 모든 상황은 집행기관과 공유했으며 치료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의 공감대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의 검토와 선제적이며 과감한 지원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과 김포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실 내년에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산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드 코로나 시행 지금 45일 만에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2022년도 예산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시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위드 코로나 준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관련 예산안들을 꼼꼼히 검토했으며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에 대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나누어 역학조사 전담 인력 충원, 신속 이송체계 구축,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불급한 예산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 상당 부분 감액 처리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내년에 이렇게 반영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 정 기자께서는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김포시에서 지금 내년 예산이 1조 6천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448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68억 정도의 지역화폐 정도 이제 10% 예산, 네. 10% 정도 이렇게 혜택 증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하니까 자생적으로 돈이 돌기 위한 그 김포시의 주요 정책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뭐 백신 접종 시행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일단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또 하나 나타났고 지금 뭐 5월달 올해도 5월달, 8월달 이렇게 고비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12월달인데 어쨌든 지금부터 또 다른 고비인데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고 나서부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완충 작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강화된 방역 시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피해가 좀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반발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는 3차 접종률이 약 27.6% 정도 되고 학생들이 접종을 받은 한 퍼센테이지 하면 40% 정도 되는데 이 부스터샷 그러니까 3차 접종을 어느 정도 빨리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한다던가 시에서 좀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 정책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메타버스 홍보 공간자에 2천억 정도 이렇게 2천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이 시민들한테 이 코로나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접종률을 좀 더 올려야 이런 것들이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시가 시의회가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나타나면 과연 이 예산 부분도 상당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시청에서도 그러니까 시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총 448억을 줬지만 나중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추이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들을 더 줄이고 어떻게 할 건지 근데 하지만 지금 정부의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것은 부스터샷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아야지만 이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방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혹시 내년 예산에 이미 이제 반영이 된 정책들이 있지만 이것 외에 혹시 조금 더 뭐 주시를 해야 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포는 공장이 좀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곳 중에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가 최초에는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 그러니까 외국인도 다 저희들 시민들이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 펼쳤지만 좀 노동자들에서 나중에 좀 움직임 방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불법 체류자인 것들 드러나는 걸 좀 꺼려하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낮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매끄럽게 좀 했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장 같은데 분명히 코로나 확진자가 걸리면 그 공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네.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10인 이하 같은 그런 공장 그렇죠. 같은 경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곧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임금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그리고 첫 번째는 부스터샷 이거를 빨리 아니면 공장별로 가든가 아니면 안 맞는 사람도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원책이라는 게 좀 현실적으로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 위주로만 너무 정책이 차일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좀 더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김포시의회 코로나19 특위 올해로 활동을 마쳤는데 코로나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혹시 특위가 재구성이 될까요? 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분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한 경험과 준비가 이루어졌고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대응 과정에서 수립된 매뉴얼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과거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던 강한 민족성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 상황을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김포시의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번 올해를 끝으로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네. 김포시의회는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코로나 관련 예산 마련과 제도적인 지원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김포 지역 코로나19 소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